오늘 세종대학교 교수이시고 유대인의 경제사 저자이신 홍익희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유대의 그 역사, 특히 금융의 역사 관련해서 많이 알게 됐다 하면서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또 되게 흥미로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정보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대인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잖아요. 정말 뭐 배워야 한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좀 많고요. 좀 지독하다라는 이미지도 좀 있고요. 교수님은 유대인에 대해서 워낙 많은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들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은 참 호불호가 갈리는 민족인데요. 제가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백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을 굉장히 얄미워해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상류층으로 갈수록 유대인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정치계나 재계에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역사에서 나라를 잊어버리고 영토를 뺏기고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진 민족은 한 100년도 안 돼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유대 민족은 예전에 로마 제국하고 싸우다가 민족의 반이 절멸을 하고 서기 70년에 나라를 잃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졌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적 동질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게다가 한 2000년 후에 자기들의 나라를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민족적 동질성을 잊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 살든지 그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면서 금융이라거나 유통을 꽉 쥐고 살았어요. 그럼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유대민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노벨상의 4분의 1은 그들이 가져가요. 그럼 세계 인구가 77억인데 유대인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됩니까? 실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한 1,500만 명 정도 있어요. 0.2% 되는 민족이 24% 이상의 노벨상을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 100배 이상 가져가는 거죠. 이런 학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전공 분야, 예를 들어서 의료면 의료, 법률 이런 데서도 아주 핵심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도 평소에 얄미워하다가 큰 병에 걸리면 유대인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 실력이 있으니까. 소송에서 이기고 싶으면 유대인 변호사한테 가요. 그 다음에 현재 실리콘밸리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구글이니 페이스북. 그러니까는 경제, 학문 이런 전문 분야,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꽉 장악하고 있는데 그 힘은 사실은 그들의 교육 문화와 철학에서 나오는데 그 뿌리를 좀 더 파고들면은 그들의 신앙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도 이제 제조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이나 이런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한 번쯤 제대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가지고 그들한테 배울 점 있으면 배우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는 중국과는 제조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의 금융시장, 그다음에 우리 한류를 가지고 그들의 문화시장, 그다음에 중국의 의료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들어가서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유대인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유대인이 금융 쪽에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금융산업을 지난 시간에서도 보니까 최초의 주식회사니 은행이니 증권거래소니 이런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이제 주도해서 만든 거고요. 공과를 따진다고 하면은 잘한 일과 혹은 잘못한 일 이렇게 좀 나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네. 유대인들이 사실은 중세, 근대에 걸쳐서 금융시장의 틀을 성립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때 시중금리가 한 15%씩 했었는데
그거를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 2, 3%로 금리를 낮춥니다. 그 덕에 세계의 무역 네트워크하고 세계적인 투자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대로 영국으로 옮기면서 영국에서도 또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영국의 연이자가 한 12%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8%, 7%로 낮춰가지고 산업혁명 직전에는 그거를 2.75%까지 끌어내려요. 그 덕에 산업혁명이 사실 진전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철도 산업, 철강 산업 같은 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전파되는 데는 유대인의 저금리가 이제 큰 힘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세계 산업 발전에 유대인이 참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이 금융산업이 너무 만개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단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1971년도서부터 달러가 금과의 고리를 띄어내고 스스로 근원 인플레이션 2% 이내에서는 무제한 발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금융 자산이 늘어나는 게 이 근로소득을 통한 세계 성장률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으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그 소득에 비해서 돈을 불리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뭐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한 5배 정도 소득이 더 빨리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득 불평등,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이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극소수의 돈 있는 부호들이 정치 자금을 대고 사회 체제 자체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하다 보니까는 정치, 사회, 경제 할 거 없이 이러한 금권이 휘두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의 금융산업이 현대에 와서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금융계를 꽉 잡았다, 금융에 강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융의 어떤 비즈니스 이런 거에 탁월한 재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네들의 오랜 역사를 통해 어떤 하나의 그 카르텔 같은 그런 그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그 영향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후자입니다. 그들이 한 2000년 동안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단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단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이거예요. 즉 능력껏 벌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쓴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으면 여기 뭐 한 300명 정도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으면 이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이 자본주의의 효율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걸 벌었다고 자기가 쓰지 않고 자기 공동체에 다 내놔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공동체에는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을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버는 건 자본주의 방식으로 벌고 쓰는 건 공산주의 방식으로 썼어요. 이런 생활이 한 2000년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단결하고 그러면서 그 돈 번 돈들을 예를 들어서 대부업을 한다거나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아서 더 힘있게 더 낮은 이자로 이렇게 빌려주는 이런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 틀이 금융산업을 일으켰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사실 그 오랜 그 중세 때부터 많은 나라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물론 네네. 나라가 없고 떠돌이였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네들이 이제 금융, 사채업으로 이렇게 고열을 빤다. 그래서 우리 베니스의 상인 같은 거 보면 셔일록인가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고리대금업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유대인은 합리적인 이자만 가져갔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뭐 어느 쪽이 사실인가요? 그거는 사실은 후자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대나 중세에는 기독교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못합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자는 시간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시간은 하나님 건데 네가 왜 돈을 받아? 라는 게 이제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근데 유대교 교리는 동족할 때 돈을 빌려줄 때는 유대교도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단 이방인한테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리상 중세에 대법을 할 수 있는 건 유대인들 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대법을 하면서 그 이자의 낮음에 관계없이 대법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고리대금업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를 주고 돈을 빌려줘도 그건 고리대금업이에요. 근데 사실은 역사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금융산업을 하면서 이자를 굉장히 낮춥니다. 유대인이 들어가면 이자가 낮아져요. 그래서 중세에도 유대인을 자기 나라로 좀 불러달라는 이런 국가들이 많았어요. 유대인이 있어야 돈이 순환이 잘 되고 이자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으로 좀 돌아오면은 어쨌건 지금 뭐 부의 불공평, 이 불평등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이건 미국이나 뭐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한국도 이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거를 이 심각성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네, 네. 그거는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선 그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세계 금융의 정상권은 최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데는 사실은 월스트리트를 관리 감독하는 재무부, 그 다음에 미국의 통합뿐 아니라 세계의 통화를 좌우하는 연준, 이 세 개의 삼각편대가 미국 금융산업을 이끌고 있는데 이게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고 유럽이나 여타 국가의 금융수장들도 대부분 골드만삭스 출신들입니다. 골드만삭스라는 곳이 사실은 금융 사관생도를 길러내는 곳이에요. 예전에 그 로버트 루빈 장관을 비롯해서 대부분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미국의 재계와 관계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기관에도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꽤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영란은행 총재하는 마크 커니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 출신이자 이 사람은 카나다 사람이에요. 카나다 총재 거쳐서 지금 영란은행 총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드라기 그 EU 은행 총재도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심지어는 중국의 공산은행하고 인민은행 부총재단에도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인너서클에 들어가야 큰 돈의 정보의 흐름과 큰 돈을 서로 밀고 당기고 끌어줄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 이 경제가 지금 어떠한 그 난관에 봉착해 있냐면 저금리인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서 저투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 자체가 저성장, 저물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금리가 이렇게 싸면은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투자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 수요 쪽에서는 부진,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지금 버벅대는 형편이고, 게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 통화 승수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얘기는 돈이 잘 돌지 않는 거예요. 그 돌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2014년에 그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제 저 자료를 보면 우상향하는, 즉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상위 3%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차상위 7%, 저 점선은 평행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 90%는 소득이 저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즉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갔을 적에 소비의 절반 정도는 사회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공황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1929년에도 저런 상황으로 대공황이 왔고, 사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갔을 적에 그런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10명이라는 사회를 생각했을 적에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더 많이 벌면 그 한 사람이 버는 돈은 사회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득 불평등은 곧 심각한 부의 편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상위 3%의 소득이 그러니까 부가 전체 미국 전체 부의 60% 이상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위 90%의 부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전체 부의 25% 이하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발표하고 당시 연준 이사장이었던 제니 앨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10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우리 미국이 기회의 땅이 맞나? 라는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년마다 연준이 이걸 발표하는데 2017년에 와서는 아예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이제는 3%가 아니라 상위 1%로 이렇게 딱 집약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상위 1%뿐이 없어요. 나머지 그래서 이제 99%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99%는 오히려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상위 1%가 전체 부의 40%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적에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 50%에 도달했을 적에 저렇게 공황이 발생하고 루즈벨트가 들어서서 부의 분배를 위한 조세정의를 앞세우면서 소득세와 상속세율을 누진세로 높였을 적에 비로소 그 비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지고 80년대 신자유주의와 부자 증세가 다시 등장하면서 부자 감세가 다시 등장하면서 2008년도에 이게 상위 50%를 찍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거고 그 문제가 지금도 사실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엄청난 그 부의 소득의 불평등, 부의 불균형 이러한 것들을 좀 제자리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원래는 그게 이제 피케트가 얘기했던 부자 증세를 하고 법인세를 올리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페이퍼 컴퍼니를 둘 수 있는 섬들이 있어가지고 각 기업의 본사들이 그런 데로 이제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하려면 전 세계가 일치 단결을 해서 그러니까는 부의 도피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그 다음에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주고 뭐 이런 거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개인 소득세하고 그 개인 상속세는 그 누진세를 적용해서 부자 증세로 갖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그러니까 소득의 편차나 부의 편차를 줄여주는 거고 근데 그러한 게 정책적으로나 혹은 있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뭐 자선활동이나 사회로 이렇게 자기가 축적되어 있는 자본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나 혹은 그러한 자선의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탐욕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이상적으로 펼쳐지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빈부격차나 금융판, 통합판을 바꿔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판을 바꿨던 게 어떤 정책적이거나 금융인들의 어떠한 자정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쟁이 난다거나 혹은 뭐 혁명이 난다거나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다거나 하는 경제 외 변수로 사회가 변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코로나 요 사태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저 불균형 해소되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채택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의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흘렀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을 이제는 없는 사람 쪽으로 이제 바꿔준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현대통화 일원이라는 거. 네. 옛날에는 연준이 금융권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돈을 가져가 쓸 수 있는 사람은 담보력이 있는 상위 1%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으로 가고 실제로 소비를 하고자 하는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는 돈이 안 오니까는 미국 정부가 이번에 쓴 게 연준은 연준대로 상황이 급하니까 양적 완화를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정부대로 그보다 더 큰 돈을 금융권이 아닌 기업과 소비자들한테 직접 푸는 그러한 그 재정 정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돈의 흐름이 기업과 소비자 쪽으로 이렇게 좀 흐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제 뭐 세계적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적 추세는 뭔가 그 MMT 현대통화 이론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런 시도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역시 뭐 만만치 않잖아요. 소득의 양극화 심각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러한 소득의 그 불평등이나 부의 편중이 미국 다음으로 사실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 우리가 2등이에요? 네. 안 좋은데 2등인데 저 그래프를 보면 저 왼쪽 거는 예전에 IMF에서 발표한 건데 저게 보면은 그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왔던 건데 저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다음에 우리가 높은 걸로 나와 있고, 최근에 나온 자료로는 파리 경제대학에서 2017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때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여기서도 미국 다음에 한국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실업자가 급증하긴 했지만 사실 올해 초 1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업률은 3.5%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본인이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 일자리는 찾을 수 있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눈높이를 낮춰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청년 실업하고 그 노인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통계청에서 청년 실업률을 한 10% 내외로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저 수치가 아니고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이 한 23%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통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1년에 한 달만 알바를 해도 실업자로 간주가 돼요. 아주 일하는 취업자로 간주가 돼요. 하루만 일해도요? 아니, 한 달. 아, 한 달만 일해도? 1년에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일하면은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입사 지원서를 낸다거나 어디 가서 면접 본 사실이 없으면 한 달이 지나면 그 사람은 구직 의사가 없다라고 봐가지고 자발적 실업자로 분류돼서 실업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통계가 굉장히 낮게 반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의 거의 4분의 1이 직장을 얻지 못해요. 그 다음에 노인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노인 실업은 노인 빈곤율이 거의 한 47% 정도 되는데 이 빈곤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중위 소득의 반도 못 보는 사람이 노인 빈곤층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인 부부 세대를 봤을 적에 한 달 소득이 150만 원이 안 되는 세대가 노인 세대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노인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인격을 보호할 만한 그런 벌이를 못하니까는 결국 스스로
그 생을 포기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밑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소득 불평등이나 부의 편중이 가져오는 문제는 사실은 미국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상황인식을 우리 젊은이서부터 확실히 해서 이게 전체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그 확실히 상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대선 구호 중에 하나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표를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그건 전문 용어로 구랍니다. 구라 전문 용어예요? 증세 없이 복지 확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말 그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지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전 국민한테 올리는 게 아니라 상위 1%한테 확실히 올리자는 거죠. 상위 1%한테. 뭐 하여튼 전 세계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같은 문제를 앓고 있으니까 뭔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효과적인 방법들이 나올 거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꼭 이 금융산업 말고도 뭐 여러 군데서 성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외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대인이 성공한 분야는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실리콘밸리를 리드하는 이제 IT 산업인데 그 실리콘밸리의 주요한 인물들은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T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경우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995년 뉴욕 부관장 시절에 블룸버그 통신사의 블룸버그 회장을 만나러 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신사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나를 회장실로 안내하는 게 아니고 거기 기자들이 몇십 명 쭉 앉아 있는데 그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니 당신이 블룸버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일행들한테 브리핑을 쫙 해주고 통신사 곳곳을 견학하면서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정말 블룸버그 맞아? 왜 회장실이 없고 기자들하고 같이 앉아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유대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았어요. 유대인 사장들은 대부분 사장실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사장실에 앉아서 결제받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주커 보고 뉴스나 다큐에 나오면 자세히 보십시오. 어디 앉아서 근무하는지. 직원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근무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한테는 두 가지의 기본 정신이 있는데 이게 그들의 율법 정신이 가르쳐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예요. 또 하나는 평등입니다. 정의란 뭐냐면 이거 사실 체다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거는 공동체의 약자를 돌봐주는 게 정의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그때그때 해석이 돼요. 이게 뭐 공의라고 쓰기도 하고 의로움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거를 뭐 평등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체 내 약자를 돌봐주는 게 체데카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미슈파트라는 건 이건 평등으로 혹은 정의로 번역이 되는 건데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정신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보면 모세가 전쟁 중에 바위에 앉아서 전쟁을 할 때 참모들이 편하게 의자에 앉으십시오라고 그랬을 때 모세가 그걸 거부합니다. 나만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 밑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사장실이라거나 주차장에 VIP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덕목으로 작용을 해요. 어떤 덕목이냐면 직원들하고 평등사상을 갖고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게, 소통을 한다는 게, 그리고 지시형 리더가 아니고
매사에 설선수범을 하면서 한다는 게 이 두 가지가 기업가로서는 큰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통과 그 리더십의 유대인 기업가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어쨌든 그 결속력이 강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회사 내에서도 뭔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끼리의 어떤 뭐 이렇게 좀 더 특별하게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뭐 비유대인과 유대인과 그 차이를 두지 않고 뭐 일을 하나요? 예, 그거는 전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체다카를 하는데 이게 범위와 순서와 이 단계가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공동체의 이론을 도울 적에 그 공동체라는 건 그 유대인 자기 민족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어떠한 원칙이 있냐면 이 자선을 베푸는데 8단계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 가장 하치가 사실은 주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가 상대방이 모르게끔 도와주는 거고, 최고의 품격은 그 사람을 헌신적으로 도와서 자립할 수 있고 성공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헤세드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동족을 도울 적에 정말 화끈하게 도와요. 그게 헤세드 정신이거든요. 그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 필요한 인맥, 그 다음에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세력들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을 확실히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사회에서는 만약 누가 돈 때문에 혹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죄를 저지르면 그 죄가 이 사람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대로 자립시키지 못한, 성공시키지 못한 공동체 전원의 책임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고리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동족이 못 사는 거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시켜요. 그러면 같은 회사 내에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더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좀 더 특별한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체다카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서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누구부터 도와줘야 되는 게 사실은 탈무드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보면은 자기하고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영초인 배우자서부터 배우자가 원하는 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일촌인데, 일촌은 사실은 자식도 일촌이고 부모님도 일촌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도와줘야 되냐면 13살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살 넘어간 성년 자녀, 그 다음에는 이촌,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삼촌, 사촌 이런 촌수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다음에는 멀리 떨어져 사는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기업들은 대부분 가족 기업이나 동족 기업으로 시작을 해요. 네. 대부분이.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어쨌건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에는 그 말씀하셨듯이 그네들의 어떤 그 어려서부터 보는 그 경전이라고 하나요? 탈무드?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받는 교육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성공들을 거두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그게 유대인의 경전은 사실 두 개인데, 토라라고 부르는 그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서 보면 도입부 5권이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사실은 많은데, 그럼 도입부 5권이 다른 거는 유대인들은 그거는 토라를 보조하는 해설서, 즉 보조경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한테 경전은 그 모세오경, 그것만이 그들의 경전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사실은 탈무드입니다.
이게 두 개가 그들의 경전인데 그들은 사실은 어려서부터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합니다. 즉 공동체 생활을 해나간다면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가져요. 그 성인식이 되면은 부모가 교육에서 손을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식하기 전에 12년간 부모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치원에 갈 적에 유대인 부모들은 뭐를 가르치냐면 이제 유치원 가면은 네가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될 텐데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단점이 있단다. 그러니까 친구의 허물과 단점을 보지 말고 그 친구한테 감춰진 네가 장점을 찾아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네가 말하는 것보다 친구 얘기를 더 많이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친구 사귈 적에 그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둡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뭘까? 강점이 뭘까? 그래서 나하고의 장점이 합쳐지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철칙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혼자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네. 항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귄 친구하고 공부를 같이 해요. 유대인은 공부뿐만 아니라 뭘 해도 같이 해요. 혼자 하지 않아요. 그게 뭐 놀이가 됐던 공부가 됐던 나중에는 무슨 토론이 됐건 무슨 연구가 됐건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같이 해요. 탈무드에 혼자 공부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다가 알게 모르게 자기의 편견이나 독단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교정할 길이 없어.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게 친구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의견 교환을 하면서 집단 지성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둘이 하다 모르면은 랍비한테 찾아가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이 친구들하고 공동체 구성원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배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조기 학습을 통한 그 그러니까 영재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 구성원 간에 잘 지낼 수 있을지 이런 인성 교육을 먼저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그 순혈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정말 정통 그 부모로부터 유대인 피가 흐른 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부모 양쪽이 유대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뭐 일반 그 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 개념이 성립이 되나요? 한쪽 부모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네들 커뮤니티에서? 우선 유대인 사회에서는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교육과 종교, 아이의 영혼에 미치는 힘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건 나중에 랍비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야 비로소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누구냐라는 이런 규정은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좀 틀려요.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때 그 유대인을 600만 명 그 죽였을 때에는 히틀러가 보는 유대인은 조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 있으면은 그건 무조건 유대인으로 봤어요. 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유대교를 믿어야 유대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러면 이방인인데 한국 사람인데 근데 제가 유대교를 개종을 하고 유대교를 나가면 그것도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네. 네. 남편이 유대인이니 그래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방카는 유대인이에요. 아. 트럼프는 유대인 아빠예요. 저기 뭐 유대인 그 힘 좀 받아서 성공하려면 일단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겠는데요.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 보면
또 이 정계나 재계 이렇게 많이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네. 진짜 그 제가 어떤 그 미국 드라마를 보니까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무슨 그 협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지원, 경제적, 그러니까 뭐 정치 자금이 됐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정치에서도 성공하려면 유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거는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대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개인으로서 치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역대 대선 후보로 나왔던 뭐 힐러리를 포함해서 오바마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후원금 모은 게 다 10억 달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으로서 치를 수 있는 선거전이 아니고 그런데 그 큰 돈을 누가 줍니까? 그게 대부분 큰 돈들은 유대인이 줘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방송이나 언론은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의 지지, 즉 여론의 지지를 받으려면은 유대인의 눈에 들지 않으면 지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자금하고 그다음에 여론의 지지인데 이 아킬레스건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건가요? 지지를 하나요? 유대인들이?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친유대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미국 대사관을 옮겼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의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슬람과 기독교와 어떤 다른 이런 것들이 좀 공평하게 들어와 있는 건데 그걸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밀어붙인 거는 사실은 외교적으로는 굉장한 초강수예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은 기타 다른 일들도 굉장히 친유대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월스트리트에 대한 거, 이스라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유대인 기업에 대한 거 할 거 없이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 사실은 유대인들도 많아요. 그 사람이 부동산 시장에서 커온 사람인데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 속에서 커왔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좋은 관계를 갖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게 커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행동을 봐도 그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게 굉장히 친유대적이고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을 끼고 있어야 자기가 재선에 다시 당선될 수 있다라고 트럼프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하긴 뭐 지금 트럼프는 그 경제를 살린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증권 시장을 화랑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결국은 금융자본하고도 이게 맞는 거겠네요. 금융자본의 어떤 이해관계를 좀 만족시켜주는. 그럼요. 그 저번서부터 그 연준 그 파월 의장이 금리를 잘 안 내리니까 계속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지금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제로 금리 가지고 안 되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즉 자산 시장을 겨냥해서 이걸 끌어올리겠다는 시도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친 월스트리트적인 그러한 발언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금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에서 엄청난 지금 달러를 발행을 하고 국채를 발행하고 하면서 뭐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2, 3년 후에는 그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정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이게 확 올라가는데 자산 가격은 떨어지니까 물가를 상승시켜서 이 GDP 대비를 낮춰야지만 또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책이 좀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인플레이션 정책을 피겠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돈을 푸는 방식은 옛날에 연준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권에 푸는 방식이 아니고 이 재정 쪽에 예산을 확대해서 지금 메인 스트리트, 월 스트리트가 아닌 메인 스트리트에다 돈을 풀기 때문에 즉 기업과 소비자한테 직접 돈을 풀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는 자산 가격만을 올리고 옛날에는 소비자 물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인 스트리트로 돈이 나가면은 이거는 소비자 물가를 건드릴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위험해지는 순간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순간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가 안정이 되고 경기 회복 시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긴축으로 들어갈 때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렇게 경제가 나쁜데도 주식시장 계속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버블이에요. 이게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 성장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힘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 버블이 근데 이게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돌아오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지금은 미국 정부나 연준이 돈을 많이 푼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겠구나. 자산 가격은 상승할 수뿐이 없구나 하니까는 그 힘으로 사실은 올라가는 건데 미국 정부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시중에 푼 것들을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걷어들여야겠다라고 긴축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 자산가들이 이제는 빠질 일만 남았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그 옛날에 블랙 먼데이가 왔듯이 크게 주식시장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블랙 먼데이도 사실은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왔어요. 근데 지금의 주식시장도 80% 이상은 다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건 사실은 개미들 뿐이 별로 없어요. 기관이나 이런 데는 이제는 다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일단 상황이 꺾이고 뭔가 시장에 이상 신호가 오면 매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서로 협의해서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뭐 사이드카나 뭐 블랙서킷이나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매매의 그 매도세를 못 당할 염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위험한 거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올라갔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뿐이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살아나면.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은 그게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에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CLO 같은 파생상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를 봐야 되지만 사실은 상황이 안정돼서 긴축이나 금리 인상으로 갈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험해요. 그럼 지금 엄청나게 풀어져 있는 돈을 회수하는 그 상황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경제 충격의 시발점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정계에서도 이렇게 큰 영향력, 뭐 재계도 마찬가지고 금융 쪽도 이렇게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의 어떤 그 영향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특히 정치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힘을 갖게 된 계기는 뭐가 있나요? 네, 그거는 사실은 그 영화 산업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요. 영화 산업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창안한 산업입니다. 그래요? 예. 에디슨이 영사기와 촬영기를 발명하고 나서 그 자기 스튜디오에다가 영화 제작을 시작했어요. 에디슨도 유대인인가요? 그러면 당연히.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하여튼 네. 그 유명 과학자들은 유대인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 제작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라는 장르가 유대인들한테는 딱 맞는 장르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유럽에서 이민 오기 전에 유럽에서 그 유랑극단을 대부분 유대인들이 했어요. 근데 미국에 이민 와서 보니까는 영화라는 산업이 하나 생겼는데 자기네들이 유럽에서 하던 유랑극단 장르하고 딱 맞거든. 그래서
에디슨이 뉴욕에서 활동을 했는데 뉴욕, 뉴저지에 한 100여 개가 넘는 영화 제작사들이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산업을 하나 이렇게 창안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독점 산업으로 만듭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협회를 세워가지고 영화를 찍으려면 자기 촬영기, 자기 영사기, 자기가 만든 필름 뿐만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규정을 다 세워가지고 자기 물품을 쓰게끔 그다음에 자기 규정에 의해서 영화를 만들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먼저 반발한 세력들도 유대인이에요. 여기서 에디슨 간섭 때문에 좀 더러워서 영화 못 찍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에디슨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할리우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 100여 개의 영화 제작사가 그 7개로 통폐합이 돼요. 근데 통폐합 되는데 6개 영화사의 오너는 유대인들이고 월트 디즈니 하나 유대인 오너가 아닌데 그나마 월트 디즈니의 역대 사장들이 최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런 이미지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고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는 세력도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화 산업이 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게 이제 라디오 산업입니다. 네. 근데 라디오 산업도 사실은 이게 유대인이 창안하고 만들었는데 유대인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데이비드 사노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소년 가장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팔이를 시작했는데 신문팔이를 하다 보니까는 월급이 더 많은 게 전보 배달부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전보 배달부가 됩니다. 전보요? 전보. 그 당시 이제 전보라는 텔레그래프. 그래서 전보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보를 수신하고 송신하는 전보 기사가 월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 독학을 해서 전보 기사가 돼요. 이 산호프가. 그런데 이 친구가 당직 쓰는 날 타이타니코 그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모스 신호를 받아가지고 당시 생존자 700명의 명단을 알아내가지고 그 당시 모든 신문에 이제 그게 이제 특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친구가 유명해져요. 그래서 이 친구가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통신사에 들어가서 이제 통신사 간부가 됐는데 간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데이비드 산호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무전기하고 이제 전보 기사 출신이니까는 무전기를 활용해서 야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음악도 듣고 뉴스도 들으면서 어떤 권투 중계나 뭐 이런 중계 방송도 하면은 굉장히 그 애청자들이 많을 수 있겠다라 해서 뮤직박스라는 개념을 생각해냅니다. 이게 오늘날의 사실은 라디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경영층에 올리니까는 경영층에서 기각당합니다. 비상시에 써야 될 무전기를 가지고 뭐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을 펼치지 못하다가 본인이 경영자가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꿈을 이뤄요. 그래서 수십만 할 수 있는 무전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퍼뜨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퍼뜨린 다음에 데이비드 산호프는 또 뭐를 그 다음에 하냐면 유일하게 TV라는 이런 발명품을 보고 나서 아 이거를 상업용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만들어서 그 TV 개발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 산호프가 TV 시대도 엽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시대하고 TV 시대를 연 게 산호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 산업도 유대인들이 해왔고 라디오 산업과 TV 산업도 유대인들이 해왔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방송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창안하고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과 언론을 유대인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는 금융으로는 정치가들한테 그 정치 자금을 대주고 이러한 방송과 언론으로서는 그 정치가들로 하여금 그 여론 주도
그 서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정계를 꽉 장악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매년 3월이면 워싱턴에서 에이펙이라는 유대인 총회를 합니다. 네. 그럼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한 3, 4만 명 몰리는데 그 유대인 총회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전년도에 의정 활동을 잘한 국회의원 등수를 200등까지 발표를 해요. 아, 자기들 나름대로 예. 추첨을 해서 투표를 해서. 예.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그게 바로 정치 후원금과 여론의 지지하고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총회인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거기 다 참석해. 예. 그리고 대선에 나갈 후보들도 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총회가 끝나면 지도부에서 매뉴얼들을 다 나눠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되찾아갑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나올 이스라엘 안건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하면서 거기 가서 다 그 동의를 받아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자기 지역구의 유지들이니까는 미국 국회의원들은 유대인들한테 꼼짝 못할 수뿐이 없어요. 시스템이.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유대의 그 파워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중국의 공산당이 그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의 그 몇 가지 그 수단들을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과 돈줄을 잡고 정보를 휘어잡고. 근데 유대인들이 정말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숫자는 작지만 저들의 파워가 아주 미국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근데 지금 잠깐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인정해주는 이 커뮤니티 집단이 이제 유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은 그 상인 집단이 있다. 그게 이제 화교상들을 화상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규모가 작지만 정말 한 몇십 년 지나면 유대에 맞먹을 수 있는 세력은 아마 화상들이 될 것이다라고 어느 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화상들도 그게 생각보다는 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해외에 나가면 그 화상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창업 자금이나 장사할 적에 이렇게 밀어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중국집을 내더라도 뭐 500m 거리 안에는 안 난다거나 자기들 나름의 불문율이 있어요. 그래서 뭉치는 힘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포들의 단결력이 굉장히 약해.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는 유대인들이나 그 화상들한테 배워야 될 거고 또 하나 화상들의 어떤 그러한 그 장사 자금을 대주는 이런 게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실은 그게 더 강해요. 그들은 중세서부터 3번까지 망해도 그 창업 자금을 대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무이자로. 화상들은 약간의 이자를 받아요. 돈을 대줄 때. 네. 우리는 그런 시스템조차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 다음으로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는 게 화상이에요. 근데 화상은 이제 인구 수에 있어서 워낙 많아지니까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한국에도 유대 그 커뮤니티가 있나요? 유대인들?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미팔군을 통해서 들어온 유대인도 있고 그 랍비도 한 2분 계시고 그래요. 아, 그러면은 유대 커뮤니티로 들어가려면 유대교를 일단 개종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사실은 우리 민족도 옛날에는 대가족 생활을 하면서 뭐 두레나 품앗이나 하는 좋은 이런 그 협동 정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핵가족화되면서 이런 게 다 이제 깨져 나가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 무서운 건 그들은 핵가족화돼도 옛날의 가치나 이런 게 사실은 그 종교적인 어떤 탈무드 공부나 혹은 랍비 중심의 그 예배를 통해서 이게 지켜져 내려온다는 게 그들은 큰 장점이고 우리는 핵가족화되면서 옛날의 그런 장점들을 이제 잃어버리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게요. 진짜 말씀 들으면서 되게 부러운 게 우리는 해외 나가면
한국인을 조심하라, 교포를 조심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당한다. 근데 여기는 서로 그렇게 도와주는 서로 그렇게 해서 서로의 힘을 키워나가는 게 참 부럽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는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이게 신뢰사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전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면은 개인으로서는 살 길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 이제 신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의 어떤 신뢰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간에도 그 신뢰로 모든 외상 거래거나 어음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돈들을 그 믿음과 신뢰라는 걸로 연결돼 가지고 사실상 모든 금융 기법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힘이 오늘날의 그 유대인 그 세력을 만든 거죠. 신뢰가. 이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천 년간 그렇게 나라를 잃고 방황을 하면서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네 전통이라든가 그런 그 지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던 게 그들만의 뭐 탈무드가 됐든 그들만의 그 교본이 있으니까 교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대다수의 나라는 그렇겠죠. 우리는 그런 거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도 모르고 뭐 어려운 거죠.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탈무드가 국제법의 역할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민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형사 사건이 벌어졌을 적에 어떤 교육에서 손해가 났을 적에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모든 일종의 사례 공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무드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이라도 이게 공통의 율법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그들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뢰의 근본 토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부럽네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방면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성공을 했잖아요. 특히 우리가 뭐 유대인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 창의성이 정말 뛰어나다. 이스라엘도 정말 작은 인구 가지고 척박한 그 사막 땅에서 정말 뭐 기가 막힌 발명 같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그 잘 생활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들의 이 창의성은 어디서 온다고 보시나요? 우선 창의성의 사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같은 관광산업과 그 마이스 산업이 사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이루어진 겁니다. 라스베가스는 사실은 사막이에요. 우리가 관광산업하면 뭐 조상들의 문화유산이나 풍광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막을 오늘날의 라스베가스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올란도는 사실은 늪지입니다. 그 늪지를 오늘날의 그 가장 유명한 그 관광도시로 만들었거든요. 우선 라스베가스 사례를 한번 보죠. 라스베가스는 이게 사실은 20세기 초에 미국의 유대인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래서 뉴욕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만든 그 도시인데 거기에 그 저지대에 몰려 살면서 하루 12시간, 15시간씩 그 재봉틀을 돌리는 봉제 산업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을 적에는 유대인들의 마피아 세력이 굉장히 셌어요. 이 주목세계나 이게. 그래서 유대인 마피아가 동부를 장악한 다음에 서부로 행동대장 하나를 파견을 해요. 근데 그게 벅치시겔이라는 그 마피아였었는데 이 친구가 LA에 와서 그 유흥가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뉴욕에 있는 형님들한테 가끔 이제 보고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사막길을 달리다 보면 어딘가는 하루 자야 되는데 그 당시 라스베가스에서 은이 발견돼서 은광천이 조그맣게 생기고 거기 여인석이 한두 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잘 때마다 여기 지나가는 차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다가 제대로 현대식 호텔을 하나 세워가지고 카지노 사업을 하면 떼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해서 뉴욕 형님들한테 얘기해서 그 650만 달러를 빌립니다. 그래서 최초의 카지노 호텔을 줘요. 그게 플라멩고 호텔이라는데 그 현대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돼서 형님들한테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피아의 저거에 따라서
사살당합니다. 돈은 못 갚아서. 그 다음에 이제 마피아들이 그 카지노 산업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태인이 나타나는데 커크 코리안이라는 유대인인데 이 친구는 LA에서 경비행기 회사를 하고 있으면서 도박꾼들을 라스베가스로 날라다 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날라다 주면서 보니까 이 친구 눈에는 라스베가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의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자기 비행기 회사를 팔아서 거기서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이 호텔에 그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아이디어가 빅쇼라고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유대인인데 이 친구들을 내세워서 호텔에서 매일 저녁에 큰 쇼를 합니다. 근데 이 쇼를 보려고 미국 전역에서 44만 명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회사의 그 부가가치를 굉장히 크게 올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비싼 값에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옆에 더 큰 호텔을 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에 거의 라스베가스의 모습을 이 친구가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유대인이 등장하는데 이 양반은 한 사업을 한 50개 정도 해봤는데 그 얘기는 50개 정도 해서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가요? 마지막 사업을 컴퓨터 잡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잡지사가 컴퓨터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전시회를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비즈니스 도시에서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생뚱맞게 라스베가스에서 전시회를 연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뚱맞다고 했던 게 이게 대박을 칩니다. 왜 그러냐면 라스베가스 전시회를 보러 가기 위해서 가서 전시회를 가서 비즈니스도 할 뿐만 아니라 뭐 빅쇼도 보고 뭐 카지노도 들르고 충분히 쉬기도 하고 뭐 가족들 데려가서 놀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져서 이 전시회가 세계적인 유명한 전시회가 돼요. 그 전시회가 바로 컴덱스 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큰 호텔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일본 손정희 씨한테 이거를 8억 6,500만 달러를 주고 이 전시회를 팔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의 베네치아 호텔을 지어가지고 그 호텔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건 이제 복합 호텔을 만드는데 거기 가서 뭐 카지노도 하고 전시장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이 아델슨 덕분에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 수입보다 이런 마이스 산업 수익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성격을 바꿔놔요. 그리고 이 양반은 눈을 해외로 돌립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도박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어딘 줄 아십니까? 중국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마카오로 와. 그래서 마카오에다가 자기가 라스베가스에서 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베네치아 호텔을 여기다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모든 걸 더 크게 줘가지고 결국 마카오가 라스베가스를 추월해요. 그리고 또 눈을 돌려. 어디로? 싱가포르로. 그래서 싱가포르 당시 이광효 수상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카지노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관광산업이야말로 고용 창출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미래 동력산업이 될 수 있다. 마이스 산업이 주 산업이 될 수 있다. 전시회나 이 미팅 산업이나 이런 거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면 큰 건물 3개에 이렇게 배가 올려져 있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쌍용건설에서 진 거거든요. 이제 이걸 위시해서 싱가포르를 마이스 산업의 도시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마지막 필생의 사업으로 여기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3시간 이내의 비행거리에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61개나 있어가지고 마카오나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지정학적인 위치가 우월한 지역. 거기다 자기가 마지막 이 마이스 산업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 영종도입니다. 그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마카오나 싱가포르보다 훨씬 한 수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대도시가 61개나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우리나라에 왔어요. 저기가 안 되니까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다 한번 할까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가면서 자기가 부산 북부항에 한 10조 원은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밑밥도 뿌리고 하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라스베가스를 통째로 바꿔오는 3명의 유대인에 의해서 사막이 그 오늘날의 라스베가스가 되거든요. 이런 식의 그 창의성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독서 문화예요. 독서 문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민족이고 가장 책을 많이 쓰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의 독서 문화는 어떻게 키워지냐면, 유대인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암송 기도문을 통해서 아이를 거의 쇠뇌시켜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목욕시킬 적에 유대인 엄마들은 예를 들어서 머리를 식히면서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아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담기게 해주세요. 손을 씻기면서는 이 아이의 손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다리를 씻기면서는 이 아이의 다리는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다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건 아이가 엄마한테 수백 번도 더 목욕을 당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외워버리고 다 쇠뇌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크면은 내 머릿속에 세상의 지식이 다 담아야 되겠구나. 나는 커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내 손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크면은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내가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자아실현의 토대가 그때부터 닦여요. 그 다음에 애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유대인 엄마들은 무조건 율법을 가르칩니다. 애가 율법을 이해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찬송가나 엄마가 하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잠재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할 적에 창의성은 무에서 유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뭔가의 끄트머리가 잠재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발현돼서 나오는 게 창의성이라고 하거든요. 또 엄마만 이렇게 애들 교육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유대인 아빠들은 애가 성인식을 받기 전, 즉 12살 때까지는 절대로 저녁을 바깥에서 먹지 않아요. 꼭 아버지가요? 예. 이거 우리 젊은 아빠들이 좀 알아들으면 좋은 얘기인데요. 들어와서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항상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애가 잠자리에 들어가면 베갯머리 옆에 가서 애가 잠들 때까지 15분 이상 항상 책을 읽어줘요. 바로 이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 이야기가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일반 아이들은 4살이 되면 보통 알고 있는 단어가 800단어 내지 900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 아이들은 맨날 이 밥상머리 교육과 그 베갯머리에서 아빠가 해주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얘네들은 4살 때 이미 1500단어 이상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로 나중에 클수록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의 시작은 불을 켜는 건데 불을 켜다 들키면 동족이라도 다 죽였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불을 켜는 건 뭡니까? 현대는 스위치나 버튼으로 불을 켜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이 TV 스위치를 누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거실에는 TV가 없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휴대폰 버튼을 못 눌려요. 그러니까 전화도 서로 소통을 못할 뿐만 아니라 SNS도 볼 수 없어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타고 마천루 올라갈 때 이 버튼을 못 누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게는 다른 사람이 눌러주거나 정 없으면 길거리 가서 꼬마 불러. 너 와서 이것 좀 눌러줄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다 같이 모여서 책 읽는 뿐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거실에 모여서 책을 읽고 읽은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애들들은 태어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면 맨날 아빠가 들어와서 책 읽어주고, 모처럼 식구들이 다 모이는 안식일 날에는 거실에 모여서 다 같이 책 보고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니까는, 아, 사람이면 항상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아주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책에 대한 어떤 몰입도나 이해력이 유대인 아이들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이게 그 집중적으로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사실은 우리 한민족 자녀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 외국 학교에 가보면 걔네들 대학 시험 칠 적에 SAT라고 치는데 이게 영어하고 수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이 수학 시험을 아주 잘 쳐요. 만점 받는 애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SAT 시험만 치면은 한국 애들이 천재임이 알려져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쿨 같은 데서는 한국인들은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를 못해도 받아줘. 원래 영어를 못하면 다른 민족은 안 받아줍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받아주는 이유는 제가 한 2, 3년 지나면 지금은 어벙하지만 천재가 될 게 거의 확실하니까. 그런데 그런 한국인들을 이겨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수학에서 우리만큼 점수를 잘 받냐? No. 외국에서는 수학이나 과학을 개념과 원리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같이 빠른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스킬에는 얘네들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디서 점수를 더 받냐면 영어에서 백인 애들보다 20, 30% 점수를 더 받아요. 그게 바로 독서의 힘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읽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를 백인 애들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잘해요. 근데 그게 대학에 들어가서도 우리 교포 자녀들은 사실은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한 40% 가까이가 중도 탈락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리포트를 쓰거나 팀워크 일을 할 적에 수많은 참고서적을 읽어야 되는데 그 읽는 실력에서 유대인들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독서의 힘이, 그리고 독서를 하면 유대인들은 꼭 혼자 하지 않고 친구하고 같이 하고 항상 질문과 토론으로 그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이 유대인의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그 강한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지 않고 항상 친구 간에도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그걸 자기 걸로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거기서 오히려 창의성이라는 새로운 것들을 어떤 인사이트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유대인들이 어려서 13살이 되면 그 성인식을 하면서 뭐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이렇게 돈을, 종잣돈을 만들어준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 액수가 전에 얼핏 들은 거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맞는 건가요? 네. 이런 것도 뭐 그 돈을 주면서 뭐 금융과 관련된 뭐 특별한 그 교육을 시키는 어떤 룰 같은 게 있나요? 네, 그거는 우선 저 말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선 행위를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용돈을 주면 그 중에 일부를 꼭 자기 저금통에 놓게 하고, 그 저금통에 돈이 모여지면 자기가 도울 대상을 찾아서 그 돈을 써요. 이런 습관을 먼저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인식이 된다 하면은 이제는 동격의 성인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간섭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 성인식 후에는 전혀 교육에 참여를 안 해요. 우리하고는 반대죠, 그게. 우리는 초등학교 때는 애 기살린다고 이렇게 대충 하다가 중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자녀와 엄마 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게 정반대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12년 동안은 정말 헌신적으로 엄마 아빠가 가르치지만 성인식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딱 선을 긋고 성인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이 성인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즉 12살 때까지는 인간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인식 때 오는 사람들도 그 무조금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친척들은 마치 자기의 유산을 이때 한몫 떼준다는 생각으로 큰 돈을 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은 그 돈이 뭐 몇만 달러, 많게는 몇십만 달러, 부자애들은 몇백만 달러가 생겨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거를 부모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 성인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인이 관리하는데 그들은 그때서부터 포트폴리오를 해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유대인한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몇십만 달러 모은 걸, 성인식 때 들어온 걸 가지고 뭐 주식에 얼마, 채권에 얼마, 뭐 저축에 얼마, 혹은 부동산에 얼마 이걸 다 나눠놓고 그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돈을 불리기 위해서 걔는 경제 공부를 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험자산에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지 상황이 위태로우니까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늘려야 될지를 스스로 친구들하고 의논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내가 취직을 할 건지 내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할 건지 그때 정하는데 그때 창업의 길로 나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만큼 종잣돈이 쌓였으니까. 게다가 창업에 나가면은 요새 유대인 애들이 창업하면은 투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97%예요, 걔네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을 해도 투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5%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우리는 대학 졸업하고 가족을 꾸민 다음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우리는 돈을 번다는 개념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성인식 13살 때부터 돈을 불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시작이 걔는 돈이란 불리는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민족하고 돈을 불리는 민족은 스타트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있는 자와 없는 자잖아요. 이게 시작부터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저희가 유대인 관련된 어떤 그 컨텐츠 방송에 나가고 나면은 댓글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하는데 그렇다고 딸이 대학생인데 깜짝 놀랐다.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재산이 뭐 엄청 많아가지고 대학생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13살 때 받은 거를 불려가지고 근데 이게 보편적인 유대인의 어느 관습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들은 성인식이 아주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본적인 유전적 그 우월성은 있으니까 이러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만 좀 바뀌거나 혁신적이 좀 되면은 우리도 좀 유대인 못지않은 이런 우리도 위기 때 잘 뭉치잖아요. 사실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쏠리는 거는 끝내주죠. 그냥 뭐 한번 하자 하면은 뭉치는 힘은. 네. 또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관련해서 정말 그 미처 알지 못했던 또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